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막고 특히 수능 이전까지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생활 곳곳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수도권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의 평균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5명이었습니다. 이는 그 전주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난 20일부터는 수도권에서 2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이었던 200명을 넘는 수치인 거고, 그리고 또 수도권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네. 1을 넘으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인천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 보니 비상입니다. 인천도 지난 21일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기록하고 있고요. 검사 대비 양성률도 22일 기준 2.7%입니다. 100명 검사하면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 8월 확산 당시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하게 많은 감염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2월 달을 돌이켜 보시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신천지 대구 교회 모임 사건이라든지 네. 또 올해 뭐 클럽 사건이라든지 또 물류센터, 뭐 뷔페 식당 이런 식으로 좀 집단별로 대규모 감염이 있었고, 그 감염을 통해서 퍼져나간 접촉자들로 인한 감염자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면서 지금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네. 거의 무증상 경증 환자분들로 인한 감염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 소규모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많이 직장 모임이라든지 어디 사우나를 가신다든지 뭐 그런 데서 쉽게 감염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다른 분이 감염되면 그분의 또 가족이 또 감염이 되고 네. 또 그분의 가족이 또 다른 직장에 또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감염되거나 의료 종사자가 감염된다든지 그러면 또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런 산발적 감염이 또 군데군데 집단 감염을 계속 일으키는 이런 연쇄적인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 2차 감염 당시 때와는 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뭐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처음 맞는 계절적인 영향이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름보다는 밀폐된 환경,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비말 전파가 더 쉽게 전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우리 실외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능력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또 차가운 환경,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잘 생존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또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고요. 특히 비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이 우리가 무거우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데,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은 비말이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가고, 또 우리가 비말 차단 마스크를 써서 방수 효과가 있는데 그 방수 효과가 떨어지고 또 그런 마스크 성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감염 전파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겨울철에 더 대규모 전파가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절적인 요인을 꼽아 주셨는데 실제 부천과 인천에서는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지금 잇따라 감염이 발생해서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부천에서는 중동 어린이집 2곳에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두 곳에서는 교사 4명 그리고 원생 12명 등 총 16명의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네. 두 곳은 모두 교사간, 그 해당 어린이집 교사 간의 접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있고, 인천에서도 계속 식당이나 주점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감자탕집 관련 확진자가 최근 35명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비말이 좀 튀기는 그런 사례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유흥주점이 최근에는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 유흥주점과 관련해 벌써 2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특히 이 손님 중 한 명이 그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또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했다는 점 등에서 아무래도 큰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소규모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기까지 며칠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몇 가지 기준인데 일단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가지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것도 어떤 권역별로 수도권, 강원, 제주가 또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1.5단계, 200명 이상이면 2단계 이렇게 되겠고요. 인천도 이제 수도권에 포함이 되고 이제 강원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10명이면 1.5단계, 20명이면 2단계 이렇게 권역별로 어떤 의료 대응 시스템 자원을 고려해서 단계 조정 수준이 좀 다르겠고요. 또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이 확진자 증가세가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때도 우리가 200명이나 20명이 안 돼도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5단계에서 2배 이상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해야 이 2단계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아주 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1.5단계로 격상할 때도 바로 2단계로 가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 경제를 고려해서 1.5단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단계로 격상된 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중대본에서 이렇게 잇따라 격상한 배경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왕 올릴 걸 빨리 올리는 것이 이 확진자 증가세의 정점을 낮출 수가 있겠고 400명대에서 낮추는 것과 800명대에서 낮추는 것과는 경제적 피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만큼 건강에 희생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으로 어차피 2단계로 접어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때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거리두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한 것이 적정하게 되겠고요. 또 갑자기 시행됐을 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알림을 해서 오늘 화요일부터 격상된다는 것을 이제 일요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24일부터는 2단계로 격상된다는 내용 그렇습니다. 발표가 미리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 예언대로 24일 날 확진자 수가 역시 349명으로 많아지는 수치가 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될 때는 선제적으로 이왕 할 거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여러 면에서 느슨해진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의 끈을 좀 조여야 할 텐데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세분화하고 그 대응 방안 역시 좀 달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크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예, 먼저 중점 관리 시설 중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네.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게 앞서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와 좀 다른 것은 카페의 경우 원래는 프랜차이즈만 이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카페로 그 대상을 확대한 측면이 좀 아주 다른 작은 부분이고요. 카페에서도 그 안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예, 거죠? 이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일반 관리 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합니다. 또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금지하고요.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을 하고 극장이나 공연장은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합니다. 또 사우나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이렇게 계속하는데 한 번이라도 만약 위반하는 업체가 나온다 이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을 하고요. 그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가 되고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그게
모든 실내로 이제 전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기념식 그리고 강연 등 각종 행사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스포츠 경기도 이제 관중이 10% 이내로 제한이 되고 버스나 기차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가 되고 학교 등교도 뭐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요.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고 각종 그 밖의 소모임이나 식사들은 금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접어들면 우리가 챙겨야 할 점 기자님 정리를 해주셨는데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도 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밀집도를 줄여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줄이게 되는데 이제 수능이 되면서 어차피 이제 고3 학생들은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제 수능 이후에 수업에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이제 3분의 1로 밀집도를 줄이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시도별로 학교별로 좀 학생이 워낙 적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굳이 뭐 3분의 1로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또 이제 상의를 해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시도 교육청과 상의해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인원 밀집도를 줄이는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올해 고3 학생들 너무너무 특별히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확산세를 좀 막아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교육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는 전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네. 학원이라든지 이제 대면 교습을 받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3 학생이 아닌 고1, 고2 학생들 간의 감염이 혹시라도 고3에게 전파된다든지 고3 학생들이 또 이런 감염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학교에서 어떤 감염 노출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감염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감염뿐만 가족 간의 감염도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험생을 두신 가족분들도 역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험을 감독하시는 어떤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라든지 또 수능 당일날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또 이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증상이 없는지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새로운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잘 확인해서 검사를 조기에 받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그 원인으로 계절적인 요인을 꼽아주셨는데 이 겨울철이면 여름과는 다르게 방역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특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을 꼽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환경인데요. 이제 비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렇게 밀폐된 다중 이용 환경에서는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을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했던 공간 내에 비말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자 있다고 방심하실 수가 있는데 혼자 계실 때도 코와 입을 모두 잘 가려주시는 것이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실내 어떤 감염 비말 농도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시겠고 손위생을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잘 쓰시면은 90% 이상 차단하실 수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는 좀 마스크를 그래도 가능한 착용하시고 그런 환경이나 모임 자체를 지금은 조금 피하시고 연기하시고 취소하시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연말 모임 자제를 지금 당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과거를 좀 살펴보면 지난 5월에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일어났고 또 당장 지난달 말만 해도 헬로윈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이 젊은 층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연말 모임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는 장마철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생활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확진자가 지금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앞서 있었던 교회 확발 확진자가 많이 폭증했을 때 이때와 네.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말 모임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모이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제를 좀 당부해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말 2020년 모두가 지금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역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5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환자 치료에는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네. 특히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증의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또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환자 병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일단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38개 병상 그리고 긴급 치료 병상 30병상 등 최소 68병상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병상 확보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 이렇게 네.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병상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의료진들의 피로도 측면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은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병원 내 확인이 되면서 병원이 폐쇄되고 또 의료진의 검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은 환자분들도 원내에서 감염이 되면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이 폐쇄되면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때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워낙 부족한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중환자실이 필요하신 심장병, 뇌졸중 환자 이런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또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의료진으로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병상에 부담이 되고 또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병원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열재고 뭐 해도 언제든지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개인 방역을 좀 철저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텐데 미국에서는 백신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언제쯤 좀 접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이제 정부에서는 그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아마 조만간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공평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또 독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자국의 이득은 챙겨야 되고 이러한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고소득 국가 그러니까 만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GDP가 만불 이상인 나라가 인구가 한 중국 빼고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 중국까지 합치면 26억이 되는데 그 인구들이 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이제 중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백신을 도입하기에는 시스템도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백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파이자나 모더나 입장에서는 이걸 팔 수 있는 시장이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먼저 좀 언제 좀 구입을 먼저 제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성능이 좋고 저렴한 백신들은 저소득 국가에 먼저 사용이 되고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도 우리나라에서도 곧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이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조만간 이제 성공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은 그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가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내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적은 물량이라도 먼저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먼저 백신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예방 수칙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일단 마스크, 손위생, 거리두기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환경 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접, 밀폐, 환기가 안 되는 시설은 피하셔야 되겠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같이 드시는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만남은 최대한 피하고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